김경자 씨는 잔뜩 움켜쥔 비닐봉지를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는 갓 만든 반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된장국까지. 손녀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꼭 손녀 얼굴도 보고 가야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파트 입구. 김경자 씨는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손녀가 장난친 걸까?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나야. 엄마. 그리고 들려오는 싸늘한 대답.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왜 오다니? 손녀 보러 왔지.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바쁘고 집이 좁아서요. 김경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영아? 나 원래 오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잖아. 그게요.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오셔서 저희 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제야 김경자 씨는 아들의 부재중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하던 전화가 며칠째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문이라도 열어주렴. 서윤이 얼굴 좀 보게. 지금 서윤이 학원 가야 돼서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좀 불편해요. 김경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편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리고 들려오는 며느리의 한마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어머님 챙길 여유 없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앞으로 오지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경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십 년을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이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반찬 봉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퍼졌습니다. 김경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김경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순간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는 계속 바쁠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경자 씨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제는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니 오늘은 손녀를 봐달라고? 그래, 늦지 않게 데려와라.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손녀를 맡기고 휙 나가 버렸습니다. 김경자 씨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손녀는 내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지. 손녀와 함께 하루를 보낸 김경자 씨는 저녁이 되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서윤이 무릎이 까졌잖아요. 그제야 김경자 씨는 손녀의 무릎을 봤습니다.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 애가 마당에서 놀다가 잠깐 넘어졌어. 크게 다친 건 어머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맡기지 말 걸 그랬네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애 보는 게 힘드시죠?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김경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건 자기들이면서 작은 상처 하나로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다니. 아들까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엄마도 힘드실 것 같고. 며느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집 문제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김경자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제 저희 앞으로 집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김경자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희생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세월은 빨라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김경자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들, 빼곡한 손님들, 그리고 쉼 없이 울리는 벨 소리. 사장님, 4번 테이블 된장찌개 추가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이 작은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경자 씨의 남편, 박정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박정호 씨는 초조한 얼굴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액의 투자는 실패로 끝났고 그는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을 진 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김경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만 하는구려. 그날 새벽, 김경자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박정호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 씨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응급차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자 씨는 울면서 계속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여보, 여보,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온 세상이 얼어붙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울이라 새벽 공기는 더 싸늘하고 차가웠습니다. 병실의 심장 박동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남편의 손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바라보던 눈동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여보,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과 손이 떨렸습니다.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누가 깨워주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인은 심근경색입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이 평생 저의 귀에 박혔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 김경자 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금방 눈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하지만 김경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얼마나 버티고 싶었을지,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함이 사라져가는 차가운 볼을.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애는 당신 없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병실 바깥, 창문 너머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남편의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묻으며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불러줘. 한 번만 더 내 손을 잡아줘.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은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김경자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 그러나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경자 씨는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더미와 미성년자인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자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시장에서 장사까지.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키우기 위해 김경자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하루는 어린 아들이 조그만 손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경자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냐, 민호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김경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만들겠다. 김경자는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재료를 떼러 시장에 가고, 낮에는 홀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김경자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 집 내 이름으로 해줄 거야. 엄마 진짜. 응, 민호야.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그때만 해도 김경자 씨는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김경자 씨는 전 재산을 털어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엄마, 이 사업만 잘 되면 엄마 평생 편하게 해줄게.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도 모두 망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엄마, 돈 좀 더 보태주면 안 돼? 민호야, 엄마도 이제 여유가 없단다. 아, 몰라. 엄마도 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김경자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박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애교가 많았습니다. 사랑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리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김경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 주겠구나.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 하잖아요. 독립이라니? 지금도 따로 살고 있잖아. 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니까 저희 부부끼리 시간도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집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김경자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김경자 씨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김경자 씨는 손녀를 처음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겠다. 그런데 손녀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더욱 무례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아, 그래. 데려와라. 저녁 늦게까지 부탁드려요. 저희 오늘 모임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탁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김경자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니?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못 사는 거래.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대. 그 순간 김경자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손녀 앞에서조차 존재를 부정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자 씨는 부엌에서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쓴맛이 올라왔지만 손녀 서윤이가 좋아하는 나물이라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게요.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티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김경자 씨는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경자 씨의 손에서 도라지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엄마,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지. 김경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부터 치매 걱정을 하니?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서. 지난번에도 애 데리고 나갔다가 가방 두고 오셨잖아요. 반찬하실 때도 깜빡하셔서 태우셨고요. 솔직히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걱정돼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경자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날 내쫓으려는 수작이구나.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해두자. 그래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그리고 엄마도 요양원 같은데 미리 알아보는 게 어떨까? 쿵. 김경자 씨는 두 손을 테이블에 짚었습니다. 내가 지금 요양원 갈 나이로 보이니? 아들은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아도 되고. 그때 며느리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요? 여보, 우리 집 너무 좁은데? 김경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그냥 요양시설 같은 정보예요. 요즘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다던데. 김경자 씨는 그제야 며느리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날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날 여기서 내쫓고 싶은 거니? 아, 어머님,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저희는 그냥 미리 대비하자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김경자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 그때 손녀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김경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랑 같이 놀까? 그런데 며느리가 서윤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아,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엄마,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서윤아, 가서 공부해. 할머니랑 너무 친해지면 나중에 서운해질 수도 있어. 김경자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손녀까지 조종하려고 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정이란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손녀조차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네. 그럼 나도 내 할 일을 해야겠구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국 현명한 선택하시는 거예요? 김경자 씨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며느리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김경자 씨가 예상보다 쉽게 승낙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늘 고집스럽던 노인이 이렇게 순순히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남편, 즉 김경자 씨의 아들을 은근히 떠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쉽게 오케이 하시지 않았어? 그러게. 솔직히 좀 당황했어. 그래도 다행이지 뭐. 이제 명의만 우리 앞으로 돌리면 돼. 며느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김경자 씨가 미리 정리한다고 했으니 곧 집도 예금도 모든 재산이 자기들 손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경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주겠다는 서류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집과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김경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그녀는 손녀 서윤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제 손녀가 성장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가족들,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부모들. 알겠습니다. 어르신, 철저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김경자 씨는 처음으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놈들이 날 어떻게 속여보려 해도 소용없다. 며칠 후 며느리는 김경자 씨에게 일부러 전화했습니다. 오늘이 재산 정리 서류를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출발해요. 서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집도 정리할 겸 요양원 견학 가보는 거 어떠세요? 김경자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서류 가져와라.
주말엔 시간도 비워둘게. 며느리는 남편과 눈을 맞추고 소리 없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늙은 여자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했을 때 김경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 우리도 이제 엄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냐? 김경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 며느리는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서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김경자 씨는 서류를 흘깃보고 일부러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많지 않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때 김경자 씨는 조용히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쫙.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어머님, 농담이시죠? 김경자 씨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농담, 아니다. 너희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김경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 봤습니다. 이미 정리 다 끝났어. 변호사랑 다 얘기했거든. 내 재산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확 사라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들었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며 살 거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뭐가 돼요? 김경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배신하신 거예요? 김경자 씨는 웃었습니다. 배신. 배신이 뭔지는 너희가 더 잘 알겠지? 아들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아직 기회가 있어. 당장 변호사한테 가서 취소하면 돼. 김경자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왜? 엄마, 너희도 이제 알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며느리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경자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렴. 어머님? 김경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니?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변호사한테 가야 해.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니까. 아들도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급한 상담이 필요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경자님께서 완벽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기부를 진행하셨습니다.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가족 동의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해요. 김경자님은 법적으로 성년 후견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셨으니 가족분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덜컥 미끄러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시면 안 돼요? 김경자 씨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걱정해서 이런 거였어요. 걱정? 김경자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던 거니? 이제 와서 다 알겠다. 너희가 애초부터 나를 걱정한 적은 없었구나. 돈만 보고 있었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경자 씨는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랑은 상관없어. 그날 이후 김경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집 대출도 못 갚으면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님한테 다시 부탁드려야겠어. 당장 찾아가자.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김경자 씨의 집 앞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경자 씨는 천천히 문을 열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기회. 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김경자 씨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으려 했던 것 기억나니? 이제는 내가 내 집 앞에서 비는구나. 며느리는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서윤이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김경자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녀 서윤이.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윤이는 내가 챙길 테니 너희는 이제 떠나라.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적인 얼굴로 김경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경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작은 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밝게 웃는 서윤이의 모습에 김경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서윤아. 이제 그녀 곁에는 욕심 많은 자식 대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며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거란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수많은 감정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지만 때로는 슬픔과 후회로 무겁게 내려앉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따뜻해지고 미워하면 차가워지며 그리워하면 아련해지고 후회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베풀면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